토요일 늦은 오후 공기는 선선하고 부드러웠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바람이 도시의 거리를 살짝 스쳐가고 어디선가 된장국 냄새 같은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오늘은 어머니 댁에서 저녁 먹자. 남편 서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한 지 6년 매달 둘째 주 주말이면 빠짐없이 시어머니 댁을 찾는 것이 우리 부부의 작은 전통이 되었다. 서진의 어머니 박옥자 여사. 올해 66.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음식 솜씨도 좋아 늘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나 선희는 어머니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집 앞 골목에 다다르자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고 문 앞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 순간 조금 낯설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실내에서 왔니연 하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서진은 현관으로 들어서며 익숙하게 신발을 벗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향해 반찬이며 국을 살폈다. 여전히 된장찌개 냄새는 따뜻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집 안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서진이 소파 쪽으로 다가가 무심코 어머니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된 것이다. 500만 원.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국물이 조금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멈췄다. 어머니 이거 동생한테 보내신 거예요. 정적이 흘렀다. 핸드폰 화면에는 이체 내역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받는 사람은 이민재, 서진의 남동생 이름이었다. 500만 원이라니? 왜 갑자기? 서진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했다. 표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굳어졌고 그 눈동자엔 서서히 분노가 스며들고 있었다. 왜 말씀도 없이 이런 큰 돈을 보내신 거예요? 옥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들린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에서 나와 거실 한편에 섰다.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작년에 우리 집 전세 계약할 때 어머니께 한 푼도 부탁 안 드렸어요. 일부러요. 부담 드리기 싫어라서. 근데 지금 동생한테 이런 식으로 다 주시는 건 서진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고 나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떨림을 느꼈다.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들었지만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민재가 좀 힘들다고 해서 도와주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그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모호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항상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 억눌렸던 감정이 터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어쩌면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이 예고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평소와 똑같은 듯한 저녁, 똑같은 된장찌개, 똑같은 가족. 하지만 그 속엔 오래전부터 쌓여온 감정의 층이 있었고 오늘 그것이 한 겹 또 한 겹 벗겨지고 있었다. 옥자 여사는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눈을 피했다. 그러나 그 눈가에는 서진을 향한 미안함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다가올 더 큰 비밀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는 그때는 몰랐다. 서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감정이 먼저 앞섰다.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 눈에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정말로 민재한테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그 질문에 박옥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숙이고 손가락을 꽉 쥐었다. 얇은 손등에 핏줄이 선명히 드러났다. 서진아, 그게 민재가 요즘 좀 힘들대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말은 했지만 확신 없는 그 말투는 오히려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눈동자엔 물기마저 맺혀 있었다. 오럼보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주셨어요. 작년엔 우리도 집 계약금에 허덕였고 어머니께 말씀드릴까 100번 망설였어요. 그래도 안 했어요. 부담 드릴까 봐. 그런데 지금은
민재한텐 그렇게 쉽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때 나는 조용히 다가가 잠깐만요 하고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다. 옥자 여사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는 채 고개만 떨군 채였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혹시 어떤 사정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한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그 말에 어머니는 살짝 몸을 떨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민재가 아니면 어쩌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었다. 나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도 나처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눈치였다. 하지만 그 이상함보다 앞선 감정은 분노와 배신이었다. 그럼 어머니는 제가 뭘 하든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민재만 가족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렸고 나는 그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느낄 수 있었다.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진심 어린 사랑이 늘 뒤로 밀린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서진아, 그런 게 아니야. 넌 언제나 잘하잖아? 든든하게. 그러니까 전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옥자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그 눈동자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나는 순간 그녀가 얼마나 작고 연약해 보이는지 깨달았다. 언제나 강한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마치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나무집 같았다. 그때 서진은 한 걸음 물러섰고 뒷모습을 보인 채 말했다. 이런 식이라면 더는 어머니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저도 할 수 없어요. 민재만 생각하셨다면 앞으로 전 그냥 없는 셈 치세요. 말을 남긴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놀라서 따라가려 했지만 그 순간 박옥자가 휘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문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어머니,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의 팔이 내 어깨에 무겁게 기대졌다. 너무 가벼운 몸, 힘없는 손, 가슴이 먹먹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나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옥자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겨우 숨을 골랐다. 괜찮아. 미안해. 지나 선희야.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문 밖에 선 서진이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현관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조용히 떨리는 숨결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크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가족이란 때때로 말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서진은 말이 없었다.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 작은 머그컵에 담아 그의 앞에 놓아두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뻗지도 않았다.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등으로 얼굴을 가릴 뿐이었다. 어느새 밤은 깊어지고 도시의 소음조차 희미해졌다. 창밖에 지했던 불빛만이 희미하게 벽에 흔들리며 그 밤의 정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서진 곁에 앉아 그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들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잠시 후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기대본 적이 없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채 말없이 계속했다. 중학교 때 반에서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어. 상장 들고 집에 갔는데 엄마는 민재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셨어. 그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꾹꾹 눌러온 감정이 서서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말해봤자 안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해야지. 내가 마디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픈 기운으로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서진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아들이야. 지금까지 정말 많이 참아왔다는 거 나 알아. 그치만 어머니도 아마 마음은 늘 있었을 거야. 표현이 서툴렀던 걸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손끝이 조금 움직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난 그냥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먼저 고생했다. 그렇게 말해봐줬으면 좋겠어. 그 말이 어쩐지 내 가슴 깊은 곳을 찌른다. 단지 인정받고 싶다는 그 작고도 절실한 바람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릴까?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 반드시 듣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게.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 틈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펼치고 불을 끄려다 멈칫했다. 무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애어머니는 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보냈을까? 단지 동생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아닐 것이다. 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새기기 시작했다. 지난 명절 그리 크지 않은 식탁에서 어머니는 나보다도 민재의 아내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고 민재가 늦게 도착했을 때는 유난히 기뻐하셨다. 애어머니는 정말 민재만을 더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걸까? 그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끝내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내가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 창밖엔 밤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마음속 불안과 맞장구 치는 듯했다. 그 비소리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이 되면 내가 먼저 나서야 했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서진은 일찍부터 서재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손끝은 키보드에 닿지도 않았고 시선은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주방에서 아침을 차렸지만 그가 식탁에 앉을 기미는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가가 물었다. 출근은 안 해. 오늘은 재택한다고 연락했어. 그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더 이상 묻는 건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일이 될 것 같아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점점 조급해졌다.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다간 서로의 상처만 더 깊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핸드백을 챙기고 나섰다.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기 위해 버스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늘 보던 길, 늘 지나던 골목.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머릿속엔 시어머니의 떨리는 눈동자와 손끝을 움켜쥐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의 집은 조용했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자 안쪽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다. 선희야, 어쩐 일이니? 문을 열어준 박옥자 여사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다. 눈가는 부은 자국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입가의 주름은 더욱 깊어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요. 어제 인사도 못 드리고 나와서요. 어머니 혼자 계실까봐 걱정돼서요.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두웠다. 차를 내오시겠다며 부엌으로 향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나는 무심코 거실 탁자 위에 흩어진 종이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광고지처럼 보였지만 한 장이 유난히 낯설었다. 검은색 진료기관 로고가 박힌 A 처투 용지.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어머, 그건 그냥 건강검진 결과야? 별건 아니야. 요즘은 누구나 다 받잖니. 그녀는 급히 종이를 모아 소파 쿠션 밑에 밀어 넣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 이상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난 괜찮아.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그냥 정기검진이지 뭐. 그녀의 말투는 어색했고 손은 컵을 쥐고 있음에도 자꾸 떨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어제 서진 씨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어머니 마음 혹시라도 제가 알 수 있다면 꼭 듣고 싶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컵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다. 선희야, 사실은 엄마가 많이 아파.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내 가슴에 떨어졌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한 달 전에 병원에서 간암말기 진단을 받았어. 지금 상태로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그 얘기를 들은 날부터 잠이 안 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이 떨렸고 가슴은 점점 조여왔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민재한테 돈을 보낸 건 그 애한테 맡기려는 거였어.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돈을 서진이한테 돌려주기로 했거든. 서진이는 알면 분명 모든 걸 걸고 날 고치려 할 거야. 자기 삶 다 버려서라도. 그래서 말 못했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흐느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몸이 너무 가벼워서 더 슬펐다. 어머니, 왜 그걸 혼자 감당하셨어요? 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아주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진이,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 너무 착했어. 내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나보다 더 나를 위했지. 그래서 그런 애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더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 방식이 어리석었을지 몰라도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무거웠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알았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서진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꼭.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비가 다시금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우산으로는 다 가릴 수 없는 빗줄기였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었다. 마음은 이미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옥자 여사의 진단명 간암말기. 최대 6개월. 그 짧고도 잔인한 문장은 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외롭게 모든 걸 짊어지셨을까? 그리고 왜 그 진심이 가장 필요한 아들인 서진에게조차 감추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똑같은 자세, 똑같은 무표정,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두 손엔 시어머니의 진단서가 담긴 서류 봉투가 있었다. 서진 씨. 그가 고개를 돌렸다. 눈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다. 어디 갔다 왔어? 어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그 말에 그는 몸을 돌리며 어두운 얼굴을 드러냈다. 또 어머니 편 들러간 거야.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 봉투를 조용히 그의 무릎 위에 놓았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서진은 의아한 눈빛으로 봉투를 들었다. 처음엔 무심하게 넘기던 손끝이 진단명과 의료기관, 로고를 마주하자 갑자기 멈췄다. 간, 암, 말기. 입술이 떨리고 손이 흔들렸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종이 위를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조용히 두 장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게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이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을 준비를 하신 거야. 그가 입을 가리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느새 눈물 한 줄기가 뺨을 따라 흘렀다. 나는 엄마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항상 민재만 챙기고 민재 걱정만 하고 나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존재인 줄 알았다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나는 조용히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으신 건 서진 씨가 너무 착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분명 모든 걸 걸고 어머니를 살리려 할 걸 알았으니까.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는 몸을 웅크리며 말했다. 그럼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왜 그 큰 돈을 민재한테 맡긴 거야? 왜 하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돈
어머니가 남겨주려고 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 당신이 알게 되면 자신의 병보다 더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손을 천천히 내리고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진짜 나쁜 아들이었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니도 똑같이 후회하고 계세요. 당신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못한 거, 그게 제일 미안하대요. 긴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라도 엄마한테 가야겠어. 나는 가볍게 그를 끌어안았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 말로 다 하지 못할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일어서서 말없이 외투를 챙겼다. 나는 그 곁에서 조용히 우산을 들어주었다. 까띠가요. 같은 시각. 박옥자 여사는 거실 한켠에 앉아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다. 작은 손에 들린 흑백 사진 속 아이들의 웃음은 여전히 해맑았지만 그 시절의 자신은 너무 무지하고 서툴렀던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현관벨이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두 눈이 붉어진 채 우산을 든 서진이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눈앞에 선 어머니 박옥자 여사는 손에 작은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엔 아직 아장아장 걷던 시절의 서진이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는 그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문 앞에 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서진아, 네가 왜? 그 말도 끝나기 전 서진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다. 왜요, 엄마? 왜 혼자 그렇게 아프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에는 억울함, 분노, 슬픔이 얽혀 있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고 그제야 다 이해가 됐어요. 왜 민재한테 돈을 맡기셨는지, 왜 저한테 말도 못하셨는지. 옥자 여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붙잡았다. 나는 네가 알면 너무 힘들어할까 봐. 네가 또다시 나 때문에 뭘 포기할까 봐. 저는 이미 포기했었어요. 엄마한테 사랑받는 걸요. 그 말에 그녀의 손이 문틀에서 미끄러졌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넌 항상 내 자랑이었어. 서진은 떨리는 숨을 삼켰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그제야 옥자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미안했어. 너한테는 항상 의지했고 당연한 듯 기대만 했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서진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간절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서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어린아이처럼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팔을 벌린 옥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감싸 안았다. 작고 따뜻한 것일 안 그저 두 사람이 껴안고 울고 있을 뿐이었다. 멀리서 들리는 빗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잦아들듯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문가에 조용히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가장 가까워서 더 상처 주기 쉽고 더 오래 돌지 않는 오해 속에 갇히기도 한다. 하지만 그 오해를 녹이는 건 결국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 그 작은 포옹 한 번이면 되는지도 모른다. 잠시 후 조용히 등을 두드리며 말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번엔 제가 꼭 지킬게요. 더는 엄마 혼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그들 옆으로 다가가 세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서진나 그리고 어머니. 세 손이 겹쳐진 그 순간 내 안에서도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감정이 부드럽게 풀려갔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선이띠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지만 바닥은 아직도 축축했다. 거실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속엔 많은 눈물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어머니의 무릎 옆에 앉은 채
가만히 그녀의 손을 쥐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왔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때였다. 현관벨이 다시 울렸다. 서진과 나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옥자 여사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지? 나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얼굴이 서 있었다. 둘째 이민재였다. 비에 젖은 채 어색하게 서 있는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불안이 가득했다. 형수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걸어왔다. 그 둘 사이에 흐르는 정적은 짙고 무거웠다. 민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다. 나 어머니 병 얘기 형수님이 말해줘서 알게 됐어. 그 말에 서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민재는 눈앞의 형을 향해 무릎을 꿇듯 고개를 깊게 숙였다. 형,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난 그냥 어머니 부탁을 받은 게 다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어.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문가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민재는 평소에 잘 울던 사람이 아니었다. 늘 가볍고 유쾌하고 눈치도 빠른 둘째 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너무 작아 보였다. 서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도 몰랐구나.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응, 나도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 단지 언젠가 형한테 돌려주라고 그 말만 들었지. 그냥 단순한 부탁인 줄 알았어. 그 말에 서진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오해는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남는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그 오해를 뚫고 나온다. 서진은 천천히 동생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괜찮아. 우리 다 어머니를 생각한 거니까 이제 와서 누구 탓하겠니? 그 한마디에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옥자 여사는 거실 안에서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내 민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아들에게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 형제 사이에 이런 일 생기게 한 거 다 엄마 잘못이야.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아니에요, 엄마. 나야말로 너무 무심했어요. 형은 항상 버팀목이었는데 나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그리고 오래도록 서늘하게 굳어있던 형제 사이의 거리도 그날 밤 아주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대단한 말은 오가지 않았다. 그냥 맛있다. 이 차 어디서 샀어요? 그런 평범한 대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지난날의 찢김과 고통을 봉합하는 실타래가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병? 겁나지만 너희들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서워졌다. 서진과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동시에 대답했다. 이젠 엄마 혼자 아프게 안 할게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이 가족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그리고 이 사랑이 이 눈물이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를. 그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 창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어머니 박옥자 여사는 작은 담요를 덮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가을의 햇살은 어딘가 따뜻하고 어머니의 얼굴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내가 주방에서 손수 끓인 미역국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어머, 오늘은 생일도 아닌데 웬 미역국이니? 어머니가 놀란 듯 웃으셨다. 이제부터 매일이 어머니 생일이에요. 하루하루 다시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술 뜨셨다.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었다. 그날 오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서진은 노트북을 펴고 의료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고 민재는 다이어리를 펼쳐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 앞에 커다란 메모지를 놓고 펜을 들었다. 자, 우선 역할 분담부터 해요.
치료는 장기전이니까 모두가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요. 서진이 말했다. 내가 주중에는 병원 진료 스케줄을 챙기고 큰 수술이나 정기 검진엔 무조건 동행할게. 회사에는 이미 유급 휴가 신청했어.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평일엔 어려우니까 주말마다 오피스 정리해서 내려올게.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근처 숙소도 하나 찾아볼게. 나는 식사랑 생활 전반을 맡을게요. 식단 조절은 간 수치에 따라 달라져야 하니까 전문 영양사랑도 연결해 보려고요. 어머니는 새 자식을 번갈아 보며 입을 막았다. 얘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그냥 집에서 쉬고만 있어도 돼. 하지만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어머니가 우리를 믿고 기대도 좀 하셔야죠. 계속 혼자 감당하시려고 하면 우리도 옆에 있는 의미가 없어요. 민재도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엄마 돌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 집에 웃음소리 넘치게 할게요.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말에 어머니는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위로받는 눈물이었고 사랑을 다시 느끼는 눈물이었으며 오래된 고독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를 위해 다시 따뜻한 죽을 끓였다. 민재는 테이블 정리를 하며 익숙지 않은 손길로 수저를 정리했고 서진은 거실에서 혈압계와 청해를 점검했다. 엄마 이제 매일 아침 건강 체크할 거예요. 귀찮아도 좀만 참아줘요. 형이 간호사 다 됐네. 하하. 민재가 장난을 치자 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집안을 감쌌다.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깊고 편안한 숨을 쉰 순간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다이어리에 적었다. 어머니의 병은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 아니라 다시 손을 잡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병보다 무서운 건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모두 선물처럼 느껴진다. 창밖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세 식구의 그림자가 거실벽에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들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엮여 있었다. 서로 다른 상처, 서로 다른 시간들이 이 밤에서 하나가 되었다. 3주 후, 박옥자 여사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지정된 진료 일정에 따라 가족들은 한 주도 빠짐없이 병원으로 모였다. 주중엔 서진이 늘 어머니 곁을 지켰고 주말이면 민재가 짐을 싸서 내려왔다. 나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식단을 조절하고 약 복용 시간을 철저히 챙겼다. 처음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어머니는 상상보다도 훨씬 힘들어 하셨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사라지고 피부도 까칠하게 변해내갔다. 천은 수시로 오르내렸고 멀쩡히 걷던 발걸음조차 자주 휘청겼다. 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어머니를 지치게 만든 건 스스로 짐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싶다. 그녀가 어느 날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어갔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힘이에요.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서진은 어머니의 손톱을 조심스럽게 다듬었다. 민재는 병실 TV의 설정을 바꾸며 엄마 좋아하시는 트롯 채널 1번으로 해놨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 사소한 시간들이 쌓여 박옥자 여사는 조금씩 다시 웃기 시작했다. 가장 감동적인 날은 치료 시작 4주차의 금요일이었다. 그날 아침 예상보다 부작용이 심하지 않아 어머니가 조심스레 병실 밖 복도로 나왔다. 그녀는 오랜만에 병원 카페 옆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마셨다. 햇빛, 이렇게 따뜻했나?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핸드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다이어리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오늘 어머니가 처음으로 다시 햇살을 즐겼다. 살아있다는 건 매 순간을 느끼는 것. 그날 저녁 민재는 작은 손편지를 어머니에게 건넸다. 형이 말은 안 해도 병원 올 때마다 뒷좌석에 몰래 울어요. 엄마도 알아줘야 하며.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셨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픈 건 우리 가족을 다시 붙들어주는 이유였던 것 같아. 참 이상하지 병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까지 한자리에 모인 적도 없었잖아.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우리도 우리를 몰랐을 거예요. 그 이후 우리 집은 병원을 중심으로 다시 짜여졌다. 거실엔 약봉지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었고 냉장고엔 면역력에 좋은 재료들이 가득했다. 아침마다 천과 혈압을 체크했고 매주 한 번은 셋이 돌아가며 어머니의 목욕을 도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는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이전엔 늘 미안하다, 고맙다만 반복하시던 분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조금 더 살아보고 싶어졌다. 그 말에 서진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붙잡았다. 엄마 오래오래 있어줘. 우리한테 더 많이 혼내고 더 많이 잔소리하고 더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줘요. 민재도 옆에서 덧붙였다. 엄마가 병원 퇴원하면 같이 받아보러 가요. 예전에 삼형제가 소풍 갔던 대로 그때 그 손수건도 가져가요. 나는 조용히 손바닥을 펼쳐 오래전 어머니가 수놓은 작은 꽃무늬 손수건을 내보였다. 저도 챙겨뒀어요. 그날 다시 펼치려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드셨다. 조용한 숨소리, 안정된 맥박.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지켜낸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겨울의 문턱. 하늘은 높고 맑았고 미세한 바람에도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이었다. 그날은 치료 3개월 차이자 병원 주치의가 처음으로 수치가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말을 해준 날이었다. 기적이에요. 솔직히 이 나이에 간암 말기 환자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 놀라움과 존경을 담고 있었다. 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아주 작게 웃었다. 우리 어머니는 늘 기적 같은 분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조수석에서 활짝 웃으며 외쳤다. 형 오늘이다 약속했잖아. 엄마 병 나으면 바다 보러 간다고? 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웃음을 터뜨리셨다. 이제 또 바다냐. 겨울 바다는 춥기만 하다니까. 그럼 뜨끈한 어묵국이라도 먹고 오는 거죠? 뭐.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다. 오래전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꽃무늬 손수건. 오늘 이거 펼칠 수 있어서 저도 참 좋아요. 그날 오후 내 식구는 바다로 향했다. 부산 근처의 조용한 어촌 마을. 예전에 아이 셋을 데리고 옥자 여사가 혼자 버스 타고 데려갔던 그곳이었다. 도착했을 때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다. 겨울답지 않게 햇살도 은은했고 해풍은 시원하기보다 부드러웠다. 모래밭 위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네 사람은 둥그렇게 앉았다. 형 기억나? 우리 이 자리에서 쌍화차 사 먹고 바지락 줍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잖아. 아, 그때 민재, 네가 조개 대신 돌을 주어서 엄마 된통 화내셨지. 맞아. 하도 울어서 그날 삼형제 다 같이 울었잖아.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웃고 계셨다. 하지만 그 눈꽭 끝내 참지 못한 눈물이 살며시 고였다. 그땐 내가 뭐든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 남편 없이 셋을 키우려면 단단해져야 한다고 믿었거든. 근데 이제는 알아. 혼자 강해지는 것보다 함께 약해지는 게 더 따뜻하다는 걸.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다. 서진과 민재도 손을 겹쳐 올렸다. 어느새 네 손이 한데 모였다.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파도는 부드럽게 다가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따뜻한 저녁을 나눴다.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옥자 여사가 오랜만에 직접 무친 미역줄기 나물이 올라와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서진이 조용히 어머니 앞에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뭐냐? 엄마, 요즘은 아들이 엄마한테도 반지를 선물할 수 있어. 박옥자 여사가 상자를 열자 안엔 심플한 은반지가 놓여 있었다. 안쪽에는 작게 새겨진 글자. 우리의 첫사랑 엄마의 마에게 시험 팝다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들어 손가락에 끼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서로 상처 주고 외면하고 때로는 잊는다. 하지만 끝내 돌아오고 다시 손을 잡는 존재. 그것이 가족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사랑한다는 말은 늦지 않아야 한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지금 바로 지금 전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겨울은 지나갔다. 그리고 봄이 찾아왔다. 함께한 계절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함께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처럼 말하지 못한 사랑, 참아온 상처, 늦게서야 전해진 진심이 있었나요?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다면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가족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눈물이 흐를 때 가장 가까이 있어주는 존재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공감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이 밤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남겨주시고 혹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꼭 한마디 전하세요.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